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서적인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과연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제 또 지금은 저거 봐 또 거품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거품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렇고 부담스럽죠. 근데 절대로 지금 뭐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스텝 밟아볼까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AI 때문에 난리가 나고 관심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중국은 뭐 하는 거지? 뭐 계속 부동산 안 좋고 그래서 뭘 하는 거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제조업을 더 막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자동차 생산량이나 좀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생산 캐파가 4천만 대인데 3천만 대 좀 넘게 2,500만 대밖에 소비를 못하면 나머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안 그래도 공급 과잉인데 더 공급 과잉을 하는 것 같고 생산성은 더 좋아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중국한테 이번에 내는 부양책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저렇게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만들면 디플레르가 수출돼서 독일도 힘들고 모두 힘들어가지고 기업 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만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좀 소비 좀 하고 밖으로 좀 내놓지 마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나왔던 정책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싫다고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돌발 질문이신데 중국도 AI가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그쪽에도 자체적인 AI 관련된 모든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다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사실은 미국만큼은 아니고 좀 둔탁하긴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세계 2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도 그래도 세계 2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3나노, 5나노, 7나노 반도체가 없고 그런 그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돌아가는 것들이 제가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뭐 바이두에서 나오는 원신이엔이라는 그런 그 AI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그 개발한 그런 AI들도 제가 쓰고 있는데 나름 그 현지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VPN을 뚫고서 제가 챗GPT 4.0 뭐 옴니까지 쓰고는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이제 중국 국내 거를 쓰는데 사실은 뭐 괜찮아요. 또 적어도 중국 관련된 자료라든가 또 어떤 뭐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거는 그게 더 조금 낫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쓰다 보니까 비교는 되는데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AI 때문에 많이 처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세계 2등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세계 1등만 살아남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아직은 게임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오버 커패시티 문제가 분명히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남의 거를 사주는 그런 게 나라가 안 아니니까. 돼 있죠.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친구들은 실용적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 30년 중국을 이제 공부해 왔던 40년 동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저 친구들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적응하는 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1978년에 개혁 개방해가지고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까지만 보시면 이거는 어떤 정태적인 해석인 거예요. 동태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다이나믹한 해석이 아닌 게 78년 이전의 세상과 78년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78년 이전의 그 세상은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서 등소평이라는 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걸출한 지도자가 만들었던 세상이 지금의 중국을 두 번째로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GDP는 분명히 두 번째고 인당 GDP는 71등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건 그들은 발전을 해왔고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변신을 했어요. 뭐 50이라는 이 게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단하죠. 그것처럼 변신술에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리는 지금 정태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색안경을 끼고 또 어찌 보면은 돋보기가
돋보기 같은 생화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앞에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만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100가지가 넘는 나라예요. 1000가지가 넘는 나라예요. 맞아요. 근데 길게 보면 그 100가지 문제가 그 뒤에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자본시장에서 계속 봐왔고, 그게 아마 대표님 옛날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가장 큰 문제가 2005년도에 그 국유 기업 주식 문제, 비유통주 문제 기억나세요? 네. 그래가지고서 뭐 비유통주가 막 한 번에 풀리게 되면은 이게 뭐 물량폭탄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 맞아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변화한다는 거죠. 변하죠. 그리고 그 변화는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그 피해가 자본시장에 참여했던 투자를 했던 개인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2015년, 16년도에 주식 폭락 사태에 이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개미들이 개미뿐이 아니죠. 여러 이제 저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그랬고, 예, 그 당시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은 그 당시에 현업에 있었던 실무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과부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국장 내지는 부주석 다 올라갔죠. 40년을 자본시장에 있었던 사람, 30년을 있었던 사람, 20년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치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들 대신에 그들의 정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긴 시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재정 정책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거겠죠. 시장의 기대는 지금 특별국채를 갖다가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된다. 이제 금액이 지금 1조냐 2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1조가 안 나오면은 이게 무슨 폭망각이고 2조가 나오면은 이게 서프라이즈다.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시는 단편적인 정책이고 지금 그쪽에서 이제 리슌레이라든가 또는 리우스진이라는 그런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학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정책권이 하는 거를 저도 직관적으로 듣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은 GDP의 5%를 갖다가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 없다. 와. GDP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130조 RMB가 될 겁니다. 이번 17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18조 달러가 돼요. 17조, 그러니까 8조. 예, 그거의 5%.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조 RMB가 그들의 GDP가 이제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127, 이번에 130이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100조만 해도 5조 RMB잖아요. 그러니까 6, 7조 RMB를 갖다가 건의를 해요. 시장에서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팔로우 하다 보면은 와 저거는 좀 오반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분모 분자 나눠놓고 보면 GDP가 예를 들어서 130조다. 위에 국가 부채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다. 중앙 부채가 20%네. 지방 부채 합치면은 100몇십 %네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정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동태적으로 가면서 보면 미국도 지금 35조 달러의 빚을 냈잖아요. 대통령 하나당 거의 7, 8조 달러, 많은 경우 10조 달러의 빚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학습 대상은 미국의 여러 가지예요. 반도체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학습 능력을 우리는 어떤 체제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고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얘기 중에서 헨리 키신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고 모든 역대 대통령과 모든 중국의 그 역대 지도자들을 다 만나고 그들에게 전략 양쪽을 가교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고 그 교수님이고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을 했던 이제 키쇼 마부만이라는 그 굉장한 전략가가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이광효 수장도 그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두 분이 했던 얘기가 이제 해수 차이나 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너무 긴 얘기니까 딱 한마디만 헨리 키신저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미국은 어떠한 전략도 없이 중국과 싸움을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이걸 헨리 키신저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헨리 키신저의 말을 받아서 키쇼 외교부 장관이자 유엔 대사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책에다가 쓰는 걸 허락을 받고 썼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역시 이제 석학들은 딱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구나.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과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누구의 인사이트보다 저는 헨리 키신저 같은 양쪽을 다 아는 사람,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양쪽에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어떤 이익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쳤겠죠. 그죠? 하지만 네. 그분의 판단이 제 판단보다는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얘기는 중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시작이 됐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가야 되는 거죠. 가고 우리도 이제 그쪽하고 더 가까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직접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도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북경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에서 2019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전 시절이라고 봤을 때 미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를 회복을 했어요. 미중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일본은 그걸 초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보면서 놀랐었는데 한국은 그 당시에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집이 싸우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서적인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과연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조금은 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제 또 지금은 저거 봐 또 거품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거품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렇고 부담스럽죠. 근데 절대로 지금 뭐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지난 화요일에 그 정책이 어떤 분들은 급하게 짜여진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할이 좀 있겠구나. 네. 그건 아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여러 전에 가지 1년 몇 이야기를 개월 해주셨습니다. 동안에 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미국의 저 정도의 강도로 때리고 그쵸. 전 세계가 저렇게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하는 동안에 중국이 잘 버틴 거예요. 네. 이 힘든 과정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0.25가 될까 그랬는데 0.5 내리니까 아마 이쪽에서는 동기가 훨씬 더 그렇죠. 예, 됐다 이런 생각이 그런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계속 잽 맞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스텝 밟아볼까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처럼 30년 내내 또 20몇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자본시장을 봤던 사람은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과연 이게 그렇게 좀 시스테믹하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좀 시리얼로 나오고 시스템하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결국은 네. 이제 오늘 얘기하신 걸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 나온 정책이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나온 거 아니다. 계속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다 미국한테 배운 거다. 미국도 안 되더라. 우리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예. 왜 이제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주가 빠진 걸 보면은 중국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리면 다른 나라들 피해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런 변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거든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으로 계속 우리가 가면서 맞아요.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 밤새 뭐 이렇게 눈이 빨개지면서도 고민하고. 미국을 봤던 이유가 뭔가요? 미국이 기술이 좋아서예요? 저는 그것 플러스 캐피탈 플로우가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네. 근데 기술은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화웨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 폴더블 폰 제가 봤지만 제가 볼 때는 보면 사고 싶어져요. 네, 대표님도 아마 나중에 오시면 이게 해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보고서 가격이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게 얇고 또 디자인이 이쁘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따라갔다는 거 그리고 7나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OS가 다르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애플 갖다가 저도 뭐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애플 16으로 살 생각은 저는 솔직히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접어필 때 보이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희처럼 이제 이 노안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아이패드 제가 한 6, 7년 썼는데 무겁더라고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절반도 괜찮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해석하게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7대1 경쟁률 때문에 제가 이게 받지를 못했는데 예, 그 100만 대 하는데 650만, 700만 대가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700만 명이. 근데 그 정도로 했다 그러면 이제 국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가고 또 한 2, 3년 지나다 보면은 이 갭이 뭐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술은 그렇다고 치고 시장은 계속 그렇게 이제 따라오고 뭐 어차피 미국도 지금 세계와 단절하고서는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 예, 뭐 그렇죠. 고립주의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죠. 이제 하이펜스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도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쪽 편을 갖다가 양다리 걸쳐야 되지만은 양다리를 갖다 어디다 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위에서 결정하실 뭐 여러분들이 네. 결정하시겠지만 문제는 전면 부정은 안 된다. 예. 전면 부정은 우리한테는 제일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네, 네, 예. 네. 일본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양쪽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 이제 바뀌고 있는 거는 캐피탈 플로우가 미국이 바꾸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다시 그러면 제로금리로 갈 거냐? 답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못 가겠죠. 예. 못 갈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려가더라도 뭐 조금이겠죠. 네. 예. 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뭐 많이 그런 프로핏을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이 다음 먹이를 찾는 게 투자하고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실 그거에 대한 중국을 지금까지 스퀴즈나 이 눌림의 반작용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나 동남아 쪽이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머징 맞아요.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에서는. 예. 그러면은 선택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저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우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00대 1, 100대 0로 가는 뭐 극단적인 거고 그거는 이제 투기고 뭐 9대 1에서 8대 2로 아니면 7대 3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자금의 속성과 그리고 이제 비율의 그런 문제일 텐데 저는 그 비중은 분명히 조정이 되고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뭐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그 섹터 구분은 11절 그 연휴 끝나고 나면 저들도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고 네. 그리고 재정이 또 뭐 10월 20일 날 또 LPR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주석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하나하나 찍어가지고서 그것도 12월이나 무슨 뭐 경제공작 회의도 아니고 중앙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금리 내려, 잘 내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금 준비 잘해. 자금 준비 잘하라는 얘기는 재정부한테 국채 똑바로 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채 지금 다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1조 했던 거 지금 거의 지난달까지가 지금 9월 초까지가 7천 몇백억 RMB 썼기 때문에 그 뒤에 뭐 한 3주 지났지 않습니까? 4주? 업데이트하면 아마 지금 하면 8, 9천억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타는 4분기에 막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0억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정부 장관이 자기 목 걸고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거품이 일어납니다. 인플레 제가 볼 때는 인플레도 아니고 지금 디플레 파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금융시장들은 지금 딱딱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그 3335 뭐 이런 얘기 이제 백화로 얘기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장에서 이제 실제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증권사 사장이면 이미 저희 PI 자금 가지고 고유 자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런 분위기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외자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 쳐요. 치고 여기 저기 아까 말씀드린 북상 자금들이 들어오고 노스바운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국내에 나가 있는 사실은 뭐 한국계 금융기관 하나도 참 아쉬운 게 이제 한국계 그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공모 펀드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그런 좀 움직임이 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자들이 하루 이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자가 장기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규모가 크고. 예, 크고 장기고 안정적인 자금. 이거는 중국도 이제 그 CSRC에서 나온 장기 자금을 배양을 해야 된다. 이 정책이 규정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이제 해석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보험 자금들 들어오고 사회보장기금 NCSSF라고 하는 우리 국민연금 같은 애들이 또 들어오고 걔들은 지금 아직 들어가서 지금 박아놓고서는 빠질래 이게 안 되는 분위기예요. 원래도 안 그랬지만. 네. 그리고 이제 중앙회금공사라고 하는 CIC 자회사가 있어요. 네. 예, 그 우리 말하면 KIC 자회사 같은 건데 그 중금에서도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하다가 지금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아마 예를 들어서 계획이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뭐 70%에서 90%까지 올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올렸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 같은 개인들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네. 오늘 거래량이 아까 말씀 500조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데 뭐 중국 돈은 2.6조 RMB 그 사상 최고치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 금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보면 다 1조 5천억 RMB 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마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4일치 합치면은 한 7조 8조 RMB 맥스로 적게 들어갔으면 6조 RMB 1조 한 6, 7조 RMB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1,000조? 에서 한 뭐 좀 넘겠죠. 근데 그게 이제 4일 동안 움직인 자금이라고 보면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왔을까? 사실은 제가 아까 사모펀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사모펀드들은 롱숏 때리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마켓 뉴트럴 펀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외로 숏이던 친구들은 지금 작살이 나버렸겠죠. 그렇겠죠. 예. 끝났죠. 죄송합니다. 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손해봤죠. 예. 그런 상황에서 커머더티 마켓도 그렇고 다들 지금 쇼 포지션 잡았던 쪽 하우스들은 다들 이제 청산하고 지난달에 청산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콩이고 대두고 옥수수고 뭐 철강이고 오늘은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 좋게 본다고 뭐 철광석까지 막 10% 이상 올라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와. 너무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었는지 아니면 매니저들이 할 일 없다가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좀 중국이 휘어주는 게 답이고 근데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홍콩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거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은 대륙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있었죠. 이제 사우스바운드 자금도 크죠. 왜냐하면 홍콩이 레버리지나 네. 아니면 뭐 외자들이 이제 그 프라이싱을 하니까 네, 네. 대륙은 이게 이제 개미들이 하니까, 했었거든요. 근데 홍콩은 이제 외자계 외국 돈들이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던 자금인데 아마도 본토 자금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여서.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위에서 뭐 연휴 기간에 기다릴지 아니면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올지 뭐 하여튼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이죠. 네. 그 친구들은 지금 조금 고민이 많죠. 헷갈리면서도 해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 그 신영관 상하이 클래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영관 대표님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와,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느낀 거는 이게 중국을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몰라도 됐었는데 이제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대표님 또 다음에 또 한번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나 지금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고 사실 이렇게 방송에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신영관 상하이 클래스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는지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뭐 좀 제가 현지에 계속 있고 또 현지만 뭐 압니다. 사실 제가 딴 네. 거는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중국 자본시장 중국 현지, 네. 그렇죠. 중국 자본시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너무 그쪽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뭐 내부의 일이 더 중요하지 밖으로는 뭐 할 수가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외려 이 시점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내가 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왜냐면 너무 이제 원사이드하게 중국에 대한 이게 뭐라 할까요? 전체적으로.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물을 볼 때 감정을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감정을 실으면 판단의 오류나 착오가 범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중국이 아마도 우리 한국 분이나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이 편차가 심한.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중국의 잘못도 있죠. 그렇죠. 네. 그들이 이런 어떤 시장을 만든 것도 분명히 맞아요. 있고요. 예. 근데 그들도 다가오고 있고 저희는 사실 더 깨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이제 계속 우리 대표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그 채널이 될 거고요. 제가 네. 오는 것도 저희한테 이제 계속 말씀 주시는 분들도 기존에 그 유튜브에서 들으시던 다른 뭐 중국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와는 결이 좀 완전히 다르죠. 다르다. 다르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결이 다른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자본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건 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제가 이제 혼자서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채널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하나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뭐 많은 그 제 스스로도 많은 그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중국 얘기 하지만 현장의 얘기가 더 많이 담겨 있는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 채널을 보시고 예.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좀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좀 뭐 예,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신형관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해 보시면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밑에는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구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